큰 뜻을 세우다. 세월이 지나 을사 1905년이 되었다. 인천 항만에서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의 포성이 진동하니 동양에 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홍 신부는 탄식하며 말했다. 한국이 장차 위태로워지겠구나. 내가 물었다. 왜 그렇소?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가 한국의 주인이 되고 일본이 이기게 되면 일본이 한국을 관할하고자 할 것이니 어찌 위태로워지지 않겠는가. 이 당시 나는 매일 신문과 잡지에서 각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을 헤아려 보고 있었다. 러일 전쟁이 강화가 이루어지며 끝난 뒤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으로 와 정부를 위협하여 오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니 삼천리 강산과 2천만 인심이 혼란에 빠져 바늘 위에 앉아있는 듯하였다. 이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우라병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비밀리에 상의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전쟁을 선포한 글에서는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굳건히 하겠다더니 지금 일본은 이러한 대의를 지키지 않고 한국을 침략하려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일본의 높은 정치가인 이토의 정략입니다. 먼저 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엔 뜻있는 무리를 괴멸한 뒤 우리 국토를 삼키려 하는 것이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는 새로운 법입니다. 만일 속히 도모하지 않는다면 큰 화가 있을 것이니 어찌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의병을 일으켜 이토 히로부미의 정책에 반대한다 해도 강약이 같지 않아 헛되이 죽을 뿐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듣자 하니 청나라의 산동과 상해 같은 지역에 한국인들이 여럿 거주하고 있다 하니 우리 가족도 모두 그곳으로 이주하여 빛날의 방책을 잘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먼저 그곳에 가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사이에 비밀리에 짐을 꾸려 가족들을 데리고 진남포로 가 제가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셨다가 다시 의논하고 시행하십시다. 이렇게 부자간의 계획이 다 정해졌다. 나는 곧장 길을 떠나 산동 지역을 다 돌아본 뒤 상해에 도착해 민영익을 찾아갔다. 문을 지키던 하인이 문을 닫고 들여보내주지 않으며 말했다. 대감께서는 한국인들을 만나지 않으시오. 이날은 물러났다가 뒤에 두세 차례 더 방문했으나 이전과 같이 만날 수 없었다. 이에 나는 크게 질타하여 말했다. 그대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을 만나지 않으면 어느 나라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오. 하물며 그대는 한국에서 대대로 나라의 녹을 먹는 신하로서 이 위태로운 때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높은 베개를 베고 편히 누워 조국의 흥망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의리가 있소. 오늘날 국가가 위급해지게 된 죄가 모두 그대 같은 대관들에게 있지 민족의 잘못이 아닌 까닭에 얼굴이 부끄러워 만나지 않는 것이오. 이렇게 한참 동안 욕을 해주고 돌아와서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다. 그 뒤에 서상근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한국의 형세가 위태하여 운명이 조석간에 달렸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대책이 없겠소? 서상근이 말했다. 그대는 한국의 일을 나에게 묻지 마시오. 나는 일개 상인일 뿐이오. 수십만 원의 재산을 정부의 높은 관료놈들에게 빼앗기고 피신해서 여기 오게 된 것뿐이오. 더구나 국가의 정치가 일반 백성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내가 웃으며 답했다. 그렇지 않소.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오. 백성이 있지 않다면 국가가 어찌 존재하겠소. 하물며 국가는 그저 몇몇 대관들의 국가가 아니라 당당한 2천만 민족의 국가요. 만일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민권과 자유를 얻을 리가 있겠소. 지금은 민족의 세계인데 어찌 한국 민족만이
남의 밥이 되어 앉아서 얌전히 멸망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하겠소. 그대 말은 그럴싸하나 나는 다만 상업으로 먹고 살 뿐이오. 다시는 나에게 정치 얘길랑 하지 마시오. 내가 두세 차례 더 이야기해보았으나 전혀 반응이 없으니 마치 소귀의 경일기와 같았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한국인들의 뜻이 모두 이와 같다면 국가의 앞날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하였다. 여관으로 돌아와 누워서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비분 강개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하루는 천주교당을 방문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고는 문을 나서 멀리 바라보던 중 갑자기 한 신부가 내 앞을 지나가다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서로 마주보고 같이 놀라서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하고 악수하며 인사했다. 이 신부는 곽 신부였으니 곽 신부는 프랑스인으로 전도하러 한국에 와서 황해도 지방에 수년간 머물렀다. 나와는 절친하였고 막 홍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정말로 꿈꾸는 듯했다. 둘이 함께 여관으로 돌아와 담소를 나누던 중 곽 신부가 말했다. 자네는 여기 무슨 일로 왔는가? 신부님은 지금 한국의 참상을 못 들으셨소? 들은 지 오래되었지. 상황이 이와 같은데 다른 방도가 없어. 부득이 가속을 이끌고 외국에 안전하게 이주하게 한 이후에 재외 동포들을 연합하여 여러 나라를 돌며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을 설명하여 공감을 얻을 것이오. 그 뒤에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거사를 일으키면 어찌 목적을 이루지 못하리오. 곽 신부는 한참을 아무 말 없다가 말했다. 우리 종교인들은 전교사라 정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네. 그러나 지금 자네 말을 들으니 울컥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자네를 돕고자 방법 하나를 말해보려 하니 잠시 한번 들어보고 이치에 맞다 싶으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 뜻대로 하소. 그 계책을 듣고 싶습니다. 자네의 말은 그럴듯하긴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일세. 가속을 국외로 이주시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네. 2천만 민족이 모두 자네와 같이 한다면 국내가 장차 텅 빌 것이니 이게 바로 원수들이 바라는 바라네. 우리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할 때 두 지방을 내어준 것은 자네도 잘 알 걸세. 오늘날까지 40여 년간 그 지방을 회복할 기회는 수차례 있었으나 그 지역의 뜻있는 무리들이 외국으로 몸을 피하여 목적을 이룰 수 없었으니 이 일을 전철로 삼을 만할 것이네. 재외 동포로 말하자면 국내 동포에 비해 사상이 배는 투철하여 도모하지 않아도 함께할 터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열강의 움직임을 말하자면 자네의 억울하고 원통한 설명을 듣고는 모두 가엾다고 할 뿐 한국을 위하여 군대를 움직여 성토해주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네. 지금 각국이 이미 한국의 참상을 알고도 각자 자기 나라의 일로 바빠 아무도 타국의 사정을 돌아봐주지 않고 있네. 만약 훗날 운이 따르는 때가 되면 혹 일본의 불법 행위를 성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나 지금 그대의 설명은 별 효력이 없을 거란 말일세. 옛글에 이르기를 스스로 힘쓰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하였으니 자네는 속히 귀국하여 우선 자네가 할 일에 힘을 쓰게. 첫째는 교육을 발달시키는 것이요. 둘째는 사회를 확장시키는 것이요. 셋째는 인민의 뜻을 단합시키는 것이요. 넷째는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니 이 네 가지가 확실히 이루어지면 2천만의 마음이 반석처럼 견고해져 비록 1,000만 개의 대포가 공격해도 격파하지 못할 것이네. 이것이 이른바 필부의 마음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이니 하물며 2천만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어떠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강토를 빼앗긴 것도 형식상일 뿐이요. 억지로 조약을 맺었다는 것도 종이 위에 공허한 글자뿐이라 허사로 돌아갈 뿐이니 그때가 되면 쉽게 일을 이루고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네. 이러한 방책은 만국에 통용되는 예임으로 이처럼 말한 것이니 한번 헤아려 보시게. 신부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곧장 짐을 꾸려 증기선을 타고 진남포로 돌아왔다. 1905년 12월, 상해로부터 진남포로 돌아와 집안 소식을 알아보았다. 그 사이에 가족들은 청계동을 떠나 진남포에 도착했으나 도중에 아버지께서 병세가 위중해져 세상을 떠나셔서 가족들이 다시 돌아가 아버지의 영구를 청계동에 모셨다 하였다. 듣기를 마치고는 통곡하고 기절하기를 여러 번 하였다. 다음 날로 길을 떠나 청계동에 도착하여 빈소를 설치하고 며칠간 재개를 지킨 뒤 상례를 끝마쳤다. 가족들과 이곳에서 겨울을 보냈다. 이때 술을 끊기로 맹세하고 그 기한은 대한 독립의 날로 정했다. 약지를 끊어 대한 독립을 맹세하다. 지금 이른바 우리 한국의 정부라는 것은 형식적일 뿐이요. 내각은 이토 히로부미 한 사람의 정부일 뿐이다. 한국인이 되어서 정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듬해 정월, 때는 1909년 기유년, 얀치의 쪽으로 돌아와서 동지 12명과 함께 상의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를 면할 수 없다. 별도의 단체가 없다면 이를 도모할 수 없을 뿐더러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니 오늘 우리가 손가락을 끊어 동맹을 맺고 증거를 남기도록 하자.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목적을 이루길 기약함이 어떠한가. 그러자 모두 따르겠다 하였다. 이에 12사람이 각기 왼손 약지를 끊어 그 피로 태극기 앞면에다 대한 독립 4글자를 크게 쓴 뒤 다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3번 외쳤다. 하늘과 땅에 맹세하고 흩어져서 그 뒤로 각지를 다니며 교육을 장려하고 인민의 뜻을 모으고 신문을 보급하는 데 힘썼다. 이때 문득 정대호의 서신을 받고 곧바로 만나러 갔다. 본가의 소식을 상세히 묻고 가족들을 데려오는 일을 부탁하고 돌아왔다. 그의 봄, 여름 사이에 동지 몇 명과 한국 땅으로 건너가서 이런저런 동정을 살피고 싶었으나 활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허송 세월만 보내던 중 초가을 9월이 왔으니 이때가 곧 1909년 9월이었다. 그때 마침 얀치해 쪽에 머무르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까닭없이 마음이 우울하고 초조함을 이길 수 없어 스스로 진정되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친구 몇 명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네. 어째서 이같이 기약 없이 갑자기 가려 하는가? 나도 모르겠네. 그저 마음이 심란하여 동지 여기 머물 수가 없는 까닭에 가려는 것일세.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오려는가? 나는 무심결에 말을 내뱉었다. 다시 오지 않을 것일세. 그 친구도 무척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나 또한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알 수 없었다. 이토 히로부미를 쏘다. 이렇게 서로 이별하고 길을 떠나 보로실로프에 이르러 바로 증기선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그런데 들으니 이토 히로부미가 조만간 이곳에 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에 자세한 사정을 알고 싶어 각종 신문을 구해보니 조만간 하얼빈에 도착한다는 일정이 참말로 틀림이 없었다. 수년간 소원한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누나. 늙은 도적놈이 내 손에 끝나겠구나. 그러나 이곳에 온다는 말은 자세하지 않으니 필히 하얼빈으로 가야 일을 이룸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하고는 곧장 길을 떠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활동비를 마련할 방책이 없어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이곳에 체류하던 황해도 의병장 이석산을 찾아갔다. 그런데 마침 이 씨는 타지로 가려고 짐을 꾸려 문을 나서던 참이라 급히 불러세워 밀실로 들어가 100원을 빌려달라 하였다. 그러나 이 씨가 끝내주려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쯤 되니 할 수 없이 이씨를 위협하여 100원을 빼앗아 돌아왔다. 일은 이미 반쯤 성사된 것이었다. 이에 동지 우덕순을 비밀리에 불러 거사를 약속한 뒤 각자 권총을 휴대하고 곧장 길을 떠나 증기선을 탔다. 생각해보니 두 사람이 모두 러시아 말을 하지 못하여 걱정이 적지 않았다. 도중에 스이페노 지방에 이르러 유동화를 찾아가 말했다. 지금 내가 가족들과 만나려고 하얼빈으로 가는 중인데 러시아 말을 못하여 매우 답답하오. 그대가 함께 하얼빈으로 가서 통변해주고 일을 주선해주면 어떻겠소? 유씨가 말했다. 저도 마침 약을 사러 하얼빈으로 가려고 생각하던 차이니 함께 간다면 아주 좋습니다. 하여 곧바로 동행하여 길을 나섰다. 그 다음 날은 하얼빈에 있는 김성백의 집에서 묵었다. 신문에서 이토가 오는 시기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다시 남쪽의 장춘 등지로 가서 거사하고자 하였으나 유동화가 본디 어린 친구라 본가로 돌아가고 싶어하여 다시 통역할 사람을 구해야 했다. 마침 조도선을 만나 가족을 맞이하러 가니 남쪽으로 동행하자 하였더니 조씨가 수락하였다. 그날 밤에도 역시 김성백의 집에 묵었다. 이때 활동비가 부족한 문제가 있어 김성백에게 50원을 구워주면 머지않아 갚겠다 부탁하라고 유동화를 보냈지만 그가 방문했을 때 김씨는 출타 중이었다. 이때 홀로 객사의 불빛을 마주하고 추운 누대에 앉아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잠시 생각하다가 강개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노래 한 곡절을 읊었다. 장부가 세상에 처하노니 그 뜻이 크도다. 영웅이 천하를 바라보노니 어느 날엔가 이를 이루리오. 시대가 영웅을 만들며 영웅이 시대를 만드니라. 동풍이 추워질수록 장사의 의기는 깊어가네. 분개하여 한번 떠나노니 목적을 필히 이루리라. 쥐새끼 이토놈과 어찌 생명을 함께하랴. 여기까지 어이 왔는고 사세가 그러하였도다. 동포여,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루시오. 만세! 만세! 대한 독립이여라. 만세! 만세! 대한의 동포여. 읊기를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대동공보 신문사에 붙이기 위해 서신을 한 통 썼다. 그 내용은 첫째, 우리가 하려는 일의 목적을 신문상에 공표하려는 계획이요. 둘째, 유동화가 만일 김성백에게서 50원을 빌려오면 그것을 갚아달라는 계획이었다. 돈을 갚을 방책이 없는 까닭에 대동공보사에게 갚아달라고 하여 그걸 핑계 삼으려는 잠시간의 잔꾀였던 것이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유씨가 돌아와서 돈을 빌리려던 계획이 어그러졌다 하기에 잠시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우덕순, 유동화, 조도선 세 사람과 함께 정차장으로 갔다. 조씨를 보내 남청 열차가 서로 환승하는 정차장이 어디냐고 영무원에게 상세히 묻게 하니 차이자 거우라고 하였다. 이에 우덕순과 조도선 두 사람과 함께하고 유동화와는 헤어졌다. 그 뒤에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가서 숙소를 정하고 유숙하면서 정차장에 사무 보는 사람에게 이곳에 열차가 매일 몇 차례 다니냐고 물어보았다. 그 사람이 답해주길 매일 3번씩 다니는데 오늘 밤엔 하얼빈으로부터 장춘까지 가는 특별 차편이 일본 대신 이토를 영접하러 갔다가 모레 아침 6시에 이곳에 도착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분명한 소식은 앞뒤로 처음 듣는 확실한 것이었다. 이에 다시 속으로 깊이 헤아려 보았다. 내일 모레 아침 6시경은 분명 아직 동이 트기 전일 터인즉 이토는 분명 정차장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록 열차에서 내린다 해도 캄캄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나는 이토의 얼굴을 알지 못하니 어찌 거사를 치를 수 있겠는가.
다시 장춘 쪽으로 가고 싶으나 여비가 부족하니 어쩌면 좋으랴.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마음이 심히 답답하였다. 이때 유동아에게 우리는 여기에 도착하여 하차하였다. 만일 그곳에 기인한 일이 있거든 전보를 쳐주길 바라네 라고 전보를 쳤다. 황혼 무렵 답전보가 왔으나 그 말뜻이 모두 불분명하여 오히려 적지 않은 의아함이 더해졌다. 그날 밤 10분 생각해보고 다시 좋은 계책을 헤아린 뒤 그 다음날 우씨와 서로 의논하였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 머무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오. 첫째는 재정이 부족하고 둘째는 유씨가 답한 전보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셋째는 이토가 내일 아침 날이 밝기 전에 이곳을 지나치면 일을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오. 만일 내일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일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러니 그대는 여기에 머물며 내일의 기회를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아 행동하시오. 나는 오늘 하얼빈으로 돌아가겠소. 내일 두 곳에서 거사하는 편이 10분 나을 것이오. 만일 그대가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반드시 일을 이룰 것이며 만일 내가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대가 반드시 일을 이룰 것이오. 만일 두 곳에서 모두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활동비를 마련한 뒤에 거사를 의논합시다. 이것이 가장 만전을 기하는 방법이오. 이에 서로 헤어져서 나는 열차를 타고 다시 하얼빈으로 가서 유동아를 만났다. 전보로 보낸 말이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유씨의 답변 역시 명확하지 않아 내가 화를 내며 질책하자 유씨는 말없이 문을 나갔다. 그날 밤에는 김성백의 집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 옷을 모두 벗고 수수한 양복 한 벌로 갈아입은 뒤에 단총 한 자루를 가지고 정차장으로 떠났다. 이때가 오전 7시경이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마침 러시아 장관과 군인들이 여럿 와서 이토의 영접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찻집에 앉아 2석 차를 마시며 기다렸다. 9시경이 되자 이토가 탄 특별 열차가 도착했다. 이때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나는 찻집 안에 앉아서 동향을 살피며 언제 저격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한참 생각해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이토가 열차에서 내렸다. 각 군대가 공경히 예를 갖추고 군악대 소리가 공중을 채워 귀를 울려왔다. 이때 갑자기 분노가 치솟고 삼천장의 업화가 머리에서 마구 일었다. 어째서 세상 일이 이리도 불공평한가? 오호라! 이웃 나라를 강탈하고 인명을 살육한 자는 이처럼 기뻐 날뛰고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데 죄 없는 어질고 약한 사람들은 도리어 이같이 곤경에 빠져 있구나. 이에 더 말할 것도 없이 즉시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나아가 군대가 열지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바라보니 러시아의 관리들이 호위하여 둘러싸고 오는 앞쪽에 일개 한 명의 얼굴이 누렇고 머리가 센 조그마한 노인네가 염치 없이 감히 천지간을 횡행하고 있었는가. 저것이 필시 노적 이토일 거라 여기고 즉시 단총을 꺼내어 우측을 향하여 네 발을 쏘았다. 그런 뒤 생각해보니 의문이 뇌리에 스치기를 내가 이토의 얼굴을 모르므로 만일 한 번 잘못 쏜다면 큰일의 낭패를 보는 것이라. 다시 뒤로 돌아서서 일본인 무리 중에 가장 위험 있어 보이며 전면에서 앞장서는 자를 목표로 삼아 세 발을 연사했다. 만일 죄 없는 사람을 엉뚱하게 해쳤다면 일이 불미스러워질 거라 생각하며 멈춰 생각하고 있을 때 러시아 헌병들이 와서 나를 체포했다. 이때가 1909년 음력 9월 13일 오전 9시 반경이었다. 이에 하늘을 향해 세 차례 크게 대한 만세를 외치고 정차장의 헌병 분파소로 붙들려 갔다. 일제의 억지 재판을 받고 11월 무렵에는 내 친동생인 안정근과 안공근 두 사람이 한국의 진남포에서 이곳까지 왔다. 면회에서 상봉하니
서로 헤어진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라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다. 이후로 항상 4, 5일간에 혹은 10여일 만에 한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 변호사를 데려오는 일과 천주교 신부를 모셔 성사를 받는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 뒤 하루는 검찰관이 다시 와서 신문하였다. 그런데 그때 그 말과 모습이 예전과 매우 달라서 강압적으로 굴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나는 생각하기를 검찰관의 생각이 이처럼 갑자기 변한 것은 본심이 아닐 것이다. 어디서 딴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구나. 그야말로 도심은 음미하고 인심은 위태롭다는 말이 괜한 소린 아니로다 하였다. 나도 화가 나서 대답했다. 일본이 비록 100만 명의 정예병과 1000만 문의 대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안흥칠의 목숨 하나를 죽일 수 있는 권세 외에 또 무슨 권세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사람 목숨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나는 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니 마음대로 하시게. 이 뒤로 내 운명은 크게 어그러졌다. 공판도 필히 상황이 변하여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형세가 명확하다고 스스로 헤아려 생각했다. 더욱이 말할 권리도 금지되어 내가 목적한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다. 또한 재반 사정을 은폐하고 속이려는 모습이 현저하니 이 무슨 까닭인가. 추측해보건대 다른 이유가 아니리라. 이는 분명 굽은 것을 곧다 하고 곧은 것을 굽었다 하려는 터이다. 무릇 법의 본성은 거울과 같아 터럭만큼의 어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 나의 일은 시비곡직이 이미 명백하니 어찌 감출 수가 있으며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비유하자면 세상의 인정이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막론하고 잘하고 훌륭한 일은 밖으로 드러내 자랑하고자 하고 악하고 굳은 일은 남들이 꺼림으로 반드시 숨기는 법이니 여기에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이때 나는 심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머리가 무척 아팠다가 며칠 뒤에야 나아졌다. 그 뒤로 한 달여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니 이 또한 이상한 일이다. 하루는 검찰관이 나에게 말했다. 공판일이 6, 7일 뒤로 이미 정해졌다. 그러나 영국, 러시아, 한국의 변호사는 일체 허락할 수 없고 다만 이곳에 관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예전에 상등, 중등 두 가지 안을 희망했는데 실로 낭만적인 믿음과 지나친 바람이었도다. 나는 하등의 판결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뒤 첫 번째 공판일이 되어 법원의 공판석에 도착했다. 이때 정대호, 김성옥 등 5사람은 이미 무사히 풀려났고 우덕순, 조도선, 유동학 3사람과 나만 피고로 출석했다. 방청인은 300여 명에 이르렀다. 이때 한국인 변호사 안병찬 씨와 전일에 허락을 받고 갔던 영국인 변호사도 참석하였으나 변호권을 허락하지 않아 방청만 할 뿐이었다. 재판관이 출석하여 검찰관의 신문문서에 의거해 대강을 다시 신문하였다. 그러나 내가 진술하고자 하는 상세한 의견에 대해 재판관이 항상 회피하며 입을 막아버려 설명을 다 할 수 없었다. 나도 이미 그 의미를 알았기에 어느 날 기회를 틈타 몇 가지 목적을 설명하던 찰나에 재판관이 대경실색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을 금지한 뒤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생각했다. 내 말 속에 칼날이 들어있는 것 같은가, 총포가 들어있는 것 같은가. 비유하자면 청풍이 한번 불어오면 먼지가 씻겨나가는 것만 같구나.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내가 이토의 죄를 말하던 와중에 일본의 고메이 천황을 시해했다는 구절에 이르러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다. 잠시 뒤에 재판관이 다시 나와서 나에게 말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말라. 이에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했다. 카오리 판사가 법률을 몰라서 이러는가? 천황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러는가? 이토가 세운 관리라서 이러는가? 무슨 까닭으로 이러는가? 가을바람에 크게 취하여 이러는가?
내가 오늘 당하는 일이 생시인가 꿈인가?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인데 무슨 까닭으로 오늘 일본의 감옥에 갇혀 있으며 일본 법률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내가 언제 일본으로 귀화를 했던가? 판사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변호사도 일본인, 통역관도 일본인, 방청객도 일본인이니 벙어리에 연설해요. 귀머거리에 방청이라 할 만하다. 진정 이것이 꿈속인가? 꿈이라면 어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자. 어서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와 같은 지경이라 설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은즉 공정하게 말한들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재판관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더 할 말이 없소. 다음 날 검찰관이 피고의 죄상을 설명하는데 온종일 하여도 끝이 안 나 입술과 혀가 다를 지경이 돼서야 기진맥진하여 마쳤다. 마침내 청하는 것이란 게 여기서 나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사형의 이유를 물어보니 나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허다한 한국인이 내 행동을 사모하고 본받을 것이라 일본인들이 겁에 질려 부지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때 내가 매우 냉소하며 혼자 생각하였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천하 각국의 협객과 의사가 끊인 적이 없으니 이것이 모두 나를 본받아 그런 것인가?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막론하고 10명의 재판관과 친해지기보다 다만 하나의 죄상도 없게 해야 한다더니 과연 옳은 말이다. 만일 일본인이 죄가 없다면 어째서 한국인을 두려워할 것인가? 많은 일본인 중에 어째서 이토 한 사람이 해를 입었던가? 오늘 또 한국인을 두려워하는 일본인이 있다면 이는 이토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내가 사적인 미움으로 이토를 해쳤다고 하는데 나는 본래 이토와 아는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사적인 미움이 있겠는가? 만일 내가 이토와 사적인 감정이 있어 이같이 했다면 검찰관과 나는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어 이러는가? 검찰관이 하는 말대로라면 세상엔 공법도 없고 공적인 일도 전혀 없이 모두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미움에서 말미암는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조부치 검찰관도 나를 대하며 필시 사적인 미움으로 사형의 죄를 청한 것일 테니 또 다른 검찰관이 미조부치 씨의 죄를 신문하여 죄를 청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 일에 어찌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인가? 이토는 일본에서 천지간에 가장 높은 인물인 까닭에 일본의 4천여만 인민이 심히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복종하는 까닭에 내 죄 또한 지극히 크므로 필경 예외적으로 중대한 형벌을 청구하는 것일 터인데 무슨 까닭으로 사형을 청구하는가? 일본인이 재주가 없어 사형 외에는 그보다 높은 중대한 형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가? 헤아려 감경해 준다고 이러는가? 내가 1000번, 10,000번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 없어 의아하기만 하였다. 다음 날 미즈노와 가마타 두 변호사가 변론하였다. 피고의 범죄는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죄가 중대하진 않습니다. 하물며 한국 인민에 대해 일본 사법관은 관할 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내가 다시 분명히 말했다. 이토의 죄상은 천지의 귀신과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오해를 했단 말이오. 더구나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아니오. 나는 대한국의 의병 참모 중장의 의무로 소임을 가지고 하얼빈에 이르러 전쟁을 일으켜 습격한 끝에 포로로 잡혀 여기에 온 것이다. 리순코우 재판소는 일절 관계가 없으니 마땅히 만국 공법과 국제 공법으로서 판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오. 이때 시간이 다하여 재판관이 말하길 내일 모레 선고하겠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로 모레는 곧 일본국 4,700만여 사람들의 무게를 달아보는 날이다. 마땅히 경중고하를 지켜보리라 하였다. 그날이 되어 재판소에 도착했다.
카오리 판사가 선고하였다. 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 우덕수는 징역 3년, 조도선과 유동환은 각 징역 1년 반에 처한다. 검찰관이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또 공소일자를 닷새 내로 한정하고 그 안에 다시 정하겠다 하고는 더는 말없이 급히 판결을 마치고 흩어졌으니 때는 1910년 경술년 정월 초 3일이었다. 영웅의 마지막 순간. 감옥으로 돌아와 스스로 생각했다. 내가 예상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허다한 충의지사가 죽기를 작정하여 충간하고 정략을 세웠던 것이 뒷날의 일에 들어맞지 않음이 없다. 지금 내가 동양의 정세를 염려하고 온 힘으로 헌신하여 계책을 세웠으나 끝이 났으니 통탄한들 어쩌리요. 그러나 일본의 4천만 인구가 크게 안중근을 외칠 날이 또한 머지 않을 것이다. 동양 평화가 이렇게 찢겨지니 100년의 비바람이 어느 때에 그치려는가. 이제 일본의 당국자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염치와 공정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어찌 이러한 행동을 하리오. 1895년 한국에 온 일본 공사 미우라가 병사를 이끌고 궁궐을 침범하여 한국의 명성황후 민씨를 시해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미우라에게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고 놓아주었다. 그 내막인즉 필시 명령을 내린 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내 일에 대해 말하자면 비록 개인 간의 살인죄라 하더라도 미우라의 죄와 나의 죄 중 무엇이 가볍고 무엇이 무거운가. 가히 머리가 깨지고 쓸개가 찢어질 상황이라 할 만하다. 내가 무슨 죄가 있으며 무슨 잘못을 범하였는가. 1000번 만번 생각하다가 문득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나는 과연 중대한 죄인이로다. 나에게 다른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질고 약한 한국 인민이 된 죄로다. 그러자 의문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졌다. 그 뒤에 형무소장 구리아라 씨가 특별히 소개해 주어 고등법원장인 히라이시 씨와 면회하였다. 대화를 나누던 중 내가 사형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대강 설명하고 동양 정세의 관계와 평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니 고등법원장이 듣기를 마치고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그대에게 무척 공감하지만 정부 주권의 기관이라 바꿀 수 없으니 어찌하랴. 그대가 말한 의견을 정부에 꼭 전하리라. 나도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칭찬하며 이같이 공정하고 바른 의견이 귀를 스치니 살면서 2번 듣기 어려운 말이로다. 이처럼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 앞이라면 목석이라도 감복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내가 다시 청했다. 허락해 준다면 동양 평화론 한 권을 저술하고 싶으니 집행일자를 한 달여만 늦춰주면 어떻겠소? 한 달뿐이겠소.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특별히 허가할 테니 심려치 마시오. 그러기에 감사 인사를 다 할 수 없었다. 면회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공소권 청구를 포기했다. 다시 공소한다 해도 아무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 명약 관화했을 뿐 아니라 고등법원장의 말이 과연 진담이라면 더 생각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동양평화론 저술을 시작했다. 이 당시 법원과 감옥소의 일반 관리들이 내가 직접 쓴 글씨로 필적을 남기고자 하여 비단과 종이를 수백 장씩 사보내며 써달라 하였다. 어쩔 수 없이 그리 훌륭하지 못한 나의 필법이 타인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염려치 못하고 매일 몇 시간씩 글씨를 썼다.
내가 이 감옥에 있은 뒤로 특히 친하게 지낸 친구가 둘 있었으니 부장 아오키 씨와 간수 다나카 씨였다. 아오키 씨는 성품이 인후하고 공평하였으며 다나카 씨는 한국어에 능통하였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이 두 사람이 돌보아주지 않음이 없어서 나는 두 사람에게 형제와 같은 정을 느꼈다. 이때 천주교회의 전도사인 홍신부가 나의 영색 영락을 위한 성사를 해주기 위하여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나와 상봉하여 만나니 꿈인 듯 술에 취한 듯하여 기쁨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웠다. 그분은 본래 프랑스 사람으로 수도 파리의 동양 전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뒤 동정을 지키고 신품 성사를 받아 신부가 되었다. 신부님은 재주가 출중하고 박학하여 아는 것이 많으며 영어, 프랑스어, 독어와 로마의 고어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1890년경 한국에 와서 경성과 인천항에 몇 년간 살다가 그 뒤 1895년경에 다시 해서와 황해도 일대로 내려와 정교할 때 내가 입교하여 영세받은 이후로 함께하였다. 지금 이곳에서 다시 만날 줄 누가 생각했으랴. 신부님은 연세가 53세였다. 이때 홍신부가 나에게 천주교의 진리를 설교하시고 다음날 고해성사를 해주셨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감옥에 와서 미사 성제 대례를 드렸다. 내가 복사로 미사 성제와 성체 성사를 모시고 천주님의 큰 복과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를 이루 다할 수 있겠는가. 이때 감옥소의 일반 관리들도 와서 참석하였다. 다음날 홍신부가 오후 2시경에 다시 와서 말했다.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작별 인사차 왔네. 서로 몇 시간가량 대화를 나누고 악수하며 이별해야 할 때 나에게 말하였다. 인자하신 천주께서 자네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마음 편안히 먹고 있어라. 마침내 손을 들어 나를 향해 강복하고는 작별하고 떠났다. 이때가 1910년 경술년 2월 초하루 오후 2시경이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뒤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모두 각각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